만약에 전 세계 사망 원인 압도적 1위이자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뺏어갈 제일 유력한 후보가 사실 80%나 예방 가능한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와, 80%요?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막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유전자 치료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방법만으로 심혈관 질환 관련 사건이나 사망의 무려 80%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확인합니다. 오늘 저희 심층탐구 시간은 바로 이 충격적이고도 희망적인 통계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이죠.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그 NEJM 그룹에서 발표한 영상 발췌본입니다. 흔히 의학이라고 하면 부러진 뼈를 엑스레이로 찰칵 찍어내듯 되게 명확하고 이분법적인 걸 기대하시잖아요. 네네, 흑백 논리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은 사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레버리지 포인트를 딱 짚어준다는 겁니다. 그 80%라는 숫자가 진짜 뇌리에 확 꽂히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이번 탐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루하게 의학 교과서 줄줄 읽는 게 아니고 청취자 여러분의 남은 삶, 그 전체의 길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평생의 통찰을 찾아내는 겁니다. 대체 어떤 위험 요소들이길래 80%나 좌우하는 건지 그 데이터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NEJM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려고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심혈관 질환 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전통적 위험 요소를 추적한 거죠. 5대 위험 요소요? 어떤 것들이죠?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과체중, 그리고 당뇨병입니다. 사실 너무 흔하게 들어본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익숙함이 오히려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이 들면 다 혈압 좀 높아지고 뱃살 좀 찌는 거지 하고 진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잖아요. 그럼 그 200만 명의 데이터는 이 요소들을 다 가진 사람이랑 반대로 하나도 없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50세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50세의 이 5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가진 남성은 평생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38%에 달합니다. 와, 38%요? 네, 여성은 24%고요. 이게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약 3배나 높은 수치거든요. 3배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발병 확률이 아니라 수명 그 자체입니다. 50세의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여성은 5가지를 모두 가진 여성보다 무려 평균 14.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잠깐만요. 14.5년이요? 와, 이거는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호흡기 달고 연명하는 그런 마지막 몇 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14.5년이면 내 아이가 결혼하는 걸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진짜 긴 시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온전히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방금 말씀하신 그 5가지 요소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큰 거죠. 중년에 단순히 혈압을 좀 낮추고 담배를 끊는 행위가 내일 당장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째로 14년이라는 새로운 삶의 챕터를 얻어내는 거네요. 야, 이건 진짜 은퇴자금의 복리 효과 같네요. 50세의 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의 10년이 복리로 착착 붙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리는 셈이니까요.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온전한 10년 이상의 삶을 얻어내는 장기적인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 5가지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약간 그 최종 보스 같은 녀석은 누굽니까? 단일 요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건 단연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흔히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혈압이 높다는 건 핏줄 안에 압력이 높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건가요? 어떻게 망가뜨리냐고요? 네, 보통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혈압 낮추세요. 짠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만 하시지 막상 그 핏줄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상수도 시스템, 그 파이프 구조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심장은 물을 뿜어내는 펌프고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는 파이프입니다. 네네, 펌프랑 파이프요.
여기서 혈압이 높다는 건 이 펌프가 너무 강하게 피를 밀어내서 파이프 내벽을 아주 강하고 매섭게 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 수압이 엄청나게 센 고무 호수처럼요. 네, 맞아요. 건강한 혈관은 새 고무호수처럼 탄력이 있어서 처음엔 어느 정도 견딥니다. 근데 이 높은 압력이 수년, 수십 년 계속 지속되면 파이프 안쪽 벽,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나 스크래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파이프 안쪽에 긁히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백혈구 세포들을 그곳으로 급파합니다. 일종의 딱지가 않는 거죠. 아하,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관리하라고 하는 거군요. 상처난 곳에 자꾸 찌꺼기가 들러붙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찌꺼기가 두껍게 쌓이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 이걸 의학용어로 죽상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기네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좁아진 파이프가 완전히 막히거나 높은 압력을 못 이겨서 툭 터져버리면 그 부위가 뇌일 경우는 뇌졸중이 되고 심장일 경우는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파이프 안쪽이 압력을 못 이겨서 막 너덜너덜해지고 거기에 불순물이 잔뜩 껴서 결국 파이프가 터지거나 막힌다는 거네요. 이렇게 완전 물리적이고 파괴적인 과정을 이해하니까 고혈압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확 체감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미국 성인의 절반이 고혈압이라는데 다들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성인 절반이 고혈압이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자기가 고혈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요? 네. 왜냐하면 파이프 안쪽에서 일어나는 상처는 밖에서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이번 자료에 등장하는 한 환자의 사연은 이 현실의 틈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연이었죠? 이 환자는 아주 끔찍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신장투석을 하셨고 자매들은 당뇨랑 혈관 합병증으로 사지를 절단해야 했고요. 뇌졸중을 앓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 영상에 보니까 그 환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었다는 시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무려 너무 늦기 전에 Before it is too late였죠. 네,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아이가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저게 내 미래가 되겠구나 하는 공포를 진짜 무의식 속에 깊게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뼈저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뜯어 고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천은 어렵죠, 항상. 네, 이 환자는 동네 이웃이랑 일주일에 맥주를 한 박스씩 마셨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홀리비올라 이사를 만났을 때 술을 일주일에 얼마나 드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한두 병 마십니다. 라고 완전 축소해서 거짓말을 해버리죠. 아, 솔직히 그 마음 진짜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불량하게 살았는지 인정하기가 두렵고 부끄럽잖아요. 막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비올라 의사의 대처가 참 돋보이더라고요. 당신 거짓말했죠? 하고 막 환자를 추궁하거나 훈계한 게 아니었죠. 네, 그게 바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비올라 의사는 환자의 말을 의심하거나 막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혈압계에 찍힌 명확하고 객관적인 숫자만 환자에게 쓱 보여줬죠. 오, 뭐라고 하면서요? 환자분 말씀대로라면 혈압이 괜찮아야 하는데 지금 혈압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혈압이 높아질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요. 판단을 유보하고 환자 스스로 진실을 꺼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와, 너 진짜 잘못 살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앞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 원인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라는 동반자적인 태도네요. 맞습니다. 그 비판단적인 접근 덕분에 환자는 방어 기제를 풀고 정직하게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의 권유로 고혈압 교육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죠.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환자는 자기 몸을 좀먹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지식과 통제력으로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네, 하지만 이 훈훈한 에피소드 이면에는 우리 의료 시스템에 매우 차갑고 비효율적인 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차가운 현실이라면 결국 또 돈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예방이라는 행위에 대해 의사나 병원의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든요.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가 예방을 통해 무려 14년의 건강한 수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예방에 돈을 쓰는 게 시스템 전체로 봐도 훨씬 남는 장사 아닙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신장투석하고 사지절단 수술하고 장기 입원하는 그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진짜 마치 자동차 대기판에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졌는데 당장 오일 가는 돈 몇만 원이 아깝다고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면 그때 가서 막 수천만 원을 쓰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바보같이 굴러갑니까? 많은 현장 의료진이 느끼는 답답함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랑 의료 시스템이 철저하게 단기적인 사건과 처치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보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술에만 돈을 준다는 거군요. 네. 눈앞에 꽉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 수술이나 절단 수술에는 수술비를 당장 팍팍 지급하지만 비올라 의사처럼 퇴근 시간을 쪼개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짠 음식을 줄이세요, 맥주를 줄이세요라고 교육하고 설득하는 데는 수당이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건 10년, 20년 뒤에나 가시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가치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정말 화가 나는 모순이네요. 정비사가 엔진 터지기 전에 미리 고쳐주려고 하면 수고비는 하나도 안 주면서 엔진이 완전히 박살나야만 거액을 지불하다니요. 결국 시스템이 나서서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 1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진료실 현장에서는 대체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냥 의사의 개인적인 헌신만 바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바로 그 척박한 현실 때문에 최근 심혈관 관련 1차 진료 지침들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훨씬 빠르고 전략적이며 아주 공격적으로 변했죠. 전력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과거에는 의사가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한 서너 달 정도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보시고 다시 오세요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의사들은 프리벤트, 위험 계산기라는 최신 진단 도구를 적극적으로 씁니다. 환자의 현재 혈압, 콜레스테롤, 가족력 같은 데이터를 쭉 입력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올 확률을 꽤 정확하게 예측해주거든요. 10년 뒤의 위험을 미리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 생활습관 교정으로 몇 달 내에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공격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더 이상 운동장에나 돌면서 막연히 좋아지길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군요. 방치하는 시간만큼 심장이랑 파이프의 데미지가 누적되니까요. 근데 약물 치료라고 하니까 여기서 흔한 두려움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두려움이시죠? 보통 약은 독하니까 최대한 미루고 정 먹어야 하면 좀 순한 약 하나로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야 한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깨부셔야 할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혈압 관리 지침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90을 넘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최소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조합해서 쓰라고 명시합니다. 네, 처음부터 2가지를요. 약 하나로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용량을 늘리는 게 왜 안 좋은데요? 단일 약물의 용량을 최대로 막 쥐어짜서 내려봤자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는 아주 미미해지고 오히려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약효는 별로 없는데 부작용만 커진다. 네, 혈압약은 처음 시작하는 아주 낮은 용량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냅니다. 즉, 투자 대비 효율,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간이죠. 아까 썼던 그 파이프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보죠. 파이프의 압력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예전 방식은 물 빼는 약 하나만 처방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의 용량만 막 미친 듯이 늘려서 결국 환자를 하루 종일 화장실 만들락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작용만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기전을 가진 여러 약을 조금씩 섞어 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파이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생리적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무기들을 조합해서 다각도로 공격하는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다각도 공격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좀 쉽게 뜯어봐 주시죠.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까? 다시 파이프와 펌프 비유로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 옵션은 ACE 역제제 또는 ARB, 즉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물입니다. AC 역제제랑 ARB요. 네. 우리 몸에는 위급할 때 호르몬을 쫙 분비해서 혈관 파이프를 꽉 조여 압력을 높이는 일종의 명령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약들은 그 명령 스위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파이프가 억지로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스위치를 끈다. 네. 단, 이 2가지 약은 작용 메커니즘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처방하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죠. 좋습니다. 명령 시스템을 차단해서 파이프가 안 조여지게 만든다. 그럼 두 번째 무기는요? 두 번째 옵션은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이건 신경계 명령을 거치지 않고요. 파이프 자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근육들에 직접 작용합니다. 근육이에요? 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막아서 팽팽해진 파이프를 물리적으로 느슨하고 아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는 명령을 차단하고 하나는 파이프 근육 자체를 늘려주네요. 그럼 세 번째는 설마 아까 말한 물을 빼는 건가요? 와, 훌륭한 추론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티아지드계 이뇨제입니다. 이건 파이프 안을 돌아다니는 물, 즉 혈류의 양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아, 양 자체를요? 네, 신장에서 나트륨이랑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들어서 전체 파이프 시스템 내부의 볼륨, 그 빵빵한 정도를 덜어내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네요. 명령을 차단해서 파이프가 안 조여지게 만들고 파이프 근육 자체를 부드럽게 늘려주고 거기에 파이프 안을 흐르는 물의 양까지 덜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컨트롤 패널을 동시에 조금씩 건드리면 억지로 약 하나만 쥐어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게 압력이 떨어지겠군요. 부작용은 서로 상쇄되면서 시너지가 엄청나고요. 네, 그게 바로 현대의학이 발견한 다중표적 치료의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아주 고집스러운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이미 다 썼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의사들은 네 번째 방어선을 준비해 둡니다. 혈압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숨겨진 호르몬 교란, 즉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같은 기저질환 때문일 수 있거든요. 원발성 뭐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요. 이럴 때는 알도스테론 호르몬을 억제하는 스피로노락톤 같은 특수 약물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아, 특수부대 같은 거군요. 네, 이 약은 근본 원인을 잡아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체내 칼륨 수치를 위험할 정도로 높일 수가 있어서 의사가 피검사를 통해 아주 정밀하게 칼륨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죠.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무기고가 이렇게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진화했다니 말입니다. 그냥 하나의 무기로 적을 무식하게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작게 공격해서 부수적 피해도 줄이고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군사 전략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진료실 밖의 환자, 즉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넘어옵니다. 병원을 딱 나서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환자 본인은 대체 뭘 해야 합니까? 그냥 처방받은 알약만 제때 꿀꺽 삼키면 모든 게 알아서 해결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일상과 결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환자 본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조건 집에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 아까 그 맥주를 일주일에 한 박스씩 드시던 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겠군요. 네, 그 환자도 처음엔 집에서 혈압을 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되게 귀찮아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빠서 잊어버려요 하면서 막 핑계를 댔죠. 다들 그러잖아요. 하지만 막상 혈압계를 식탁 위에 딱 두고 매일 재는 게 습관이 되자 아주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자기 몸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쥐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온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단 것을 잔뜩 먹은 날이나 이웃이랑 짠 안주에 맥주를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이 혈압 숫자가 치솟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요. 와, 의사가 1000번 짠 거 먹지 마라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 행동이 내 심장 파이프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매일 아침 숫자라는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100배 낫다는 거네요. 스스로 깨닫고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환자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장벽이요? 네, 큰맘 먹고 혈압계를 사서 아침에 쟀는데 액정에 수축기 145에 이완기 92가 떴다고 가정해보죠.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즉시 혼란에 빠집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당장 119로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씻고 출근해도 되나? 이런 막막함 속에서 매일 보러 복잡한 숫자는 가이드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오히려 정보의 과부하만 얻건이죠. 145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합니까?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지식은 환자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될 때만 진정한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등장하는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을 위해 아주 직관적인 신호등 시스템을 행동 지침으로 딱 도입했습니다. 오, 신호등이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되게 머리에 쏙 들어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아주 명확합니다. 집에서 혈압을 쟀는데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빨간색 구간이고 게다가 심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망설이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진료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파이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빨간불은 응급실. 네, 반면 수치가 140에서 159 사이를 며칠째 맴도는 노란색 구간이라면 당장 쓰러질 초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경고등이 켜진 거니까 한 달 내로 병원 예약을 잡고 약을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노란불은 한 달 내로 병원 예약. 좋네요. 마지막으로 120 미만으로 잘 유지되는 연두색 구간이라면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평소처럼 샐러드 잘 챙겨 먹고 산책 꾸준히 하면서 안심하라는 명확한 피드백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환자를 살리는 지식이네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숫자에 짓눌리는 대신 내가 지금 당장 응급실을 가야 할지 아니면 저녁에 샐러드를 먹어야 할지 행동이 명확해지니까요. 맞습니다. 통제권을 돌려주는 거죠. 어느덧 오늘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희망적이고 분명합니다. 무려 14년이나 되는 우리의 수명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우리는 이미 그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고 파이프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다중표적으로 공격하는 훌륭한 약물 조합도 갖추고 있으며 신호등 시스템처럼 일상을 통제하는 직관적인 지침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네, 지식이 부족한 것도 기술이 부족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이 명확한 해답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는 이 가파른 질환의 끔찍한 곡선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오늘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간밤의 수면 점수가 몇 점인지에 되게 집착하는 그 일상적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참 많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일 확인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14년이라는 잃어버린 수명을 통째로 되찾아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데이터, 즉 여러분의 혈관 속 파이프 압력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몸에 켜진 신호등은 지금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아니면 연두색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구석에 방치된 혈압계의 버튼을 누르고 그 숨겨진 14년짜리 지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사소하고도 주도적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문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아까 환자가 짠 걸 먹거나 맥주를 마실 때 혈압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네, 눈으로 확인했죠. 만약 미래에 우리의 스마트워치나 체내 센서가 이 실시간 혈압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건강보험료를 매일매일 다르게 조정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혈압이 높을 때 내가 냉장고 문을 여려고 하면 특정 음식은 못 꺼내게 물리적으로 아예 제한해버린다면요. 와, 그거 진짜 통제받는 기분이 들어서 무섭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14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엄청난 딜레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14년의 건강한 추가 수명을 덤으로 얻기 위해서 나의 일상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통제권을 기꺼이 기술에 넘기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고 치열한 심층 탐구 시간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한 차원 더 높여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언제나 평온하고 건강한 연두색 신호등 아래 머무시길 바랍니다.